안녕하십니까. 법인세법 강의를 맡고 있는 김희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송금 항목 중에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법상의 이제 송금은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죠. 제가 이전 시간에 뭐 매입원가부터 이제 판매 부대 비용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목록별로 하면서 인건비는 간단하게 이렇게 지나가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인건비 파트는 여기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그렇죠. 다들 아시는 내용처럼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급여와 그 분류 내용을 보면요, 급여, 상여, 그리고 퇴직급여, 그리고 복리후생비로 나눠지는데요. 우리가 받는 쪽보다는 이제 그 사측, 회사 쪽의 입장에서는 한 사람을 이제 고용을 하면 기본적으로 급여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급여가 있고요. 매달 들어가는 급여가 있고, 그리고 이제 상여, 좀 비정기적으로 뭔가 성과가 났거나 뭐 어떤 특별히 잘한 일이 있을 때,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상여가 되는데, 요즘은 이제 그 사용 목적이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다변화됐죠. 추석이나 설날 아니면 뭐 3개월이나 반기별로 이렇게 이제 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정기적인 성격으로도 많이 변했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목적의 상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그 1년 기준으로 한 10% 정도를 이제 사측에서는 추계를 해서 이제 일정 부분에 대해서 적립을 해서 나중에 퇴직할 때 연도분에 대해서 이제 그 지급적인 뭐 전체적인 지급, 그러니까 입사해서 이제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연도 말에 이제 퇴직 시점에 이제 지급하는 퇴직급여도 송금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리후생비, 우리 일반적으로 문화활동비나 그리고 이제 뭐 단체 회식, 그리고 뭐 저녁 회식이나 식사 같은 관련되는 거를 어느 정도 이제 그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배려하기 위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항목들도 일반적으로 송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일반적으로 이제 인건비로 해서 이제 법인에서 지급하는 내용들이고요. 이런 내용들이 크게 무리가 없는 한은 회사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활동의 일환으로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송금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기본적인 정의와 분류를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급여 중에서 송금 산입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별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대상을 가지고요. 한 명 회사, 합자 회사인 경우, 그리고 임원이냐 직원이냐, 그리고 지배 주주냐 아니냐, 이 기준으로 해서 한번 간단하게 내용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한 명 합자 회사, 한 명 회사는 무한 책임 사원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그런 법인이죠. 그리고 합자 회사 같은 경우는 무한 책임의 그 직원과 무한 책임 사원과 유한 책임 사원이 이렇게 섞여져 있는, 혼재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법인이고요. 한 명이나 합자회사 같은 경우는 출자를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돈을 출자를 해서 그게 이제 자본금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노무를 출자하거나 신용을 출자하거나, 출자 자체가 이제 뭐 자본으로 출자를 하든, 그리고 본인의 그 인권, 그러니까 노동을 이제 출자를 하거나,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 형태를 기준으로 봤을 때 노무 출자 사원은 출자를 돈으로 출자하는 게 아니고, 자본을 출자하는 게 아니고 나의 노동을 출자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이전에 그 입금하고 송금의 기본 개념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입금 중에서 자본이나 출자, 그리고 송금에서 자본 출자의 환급 같은 경우는 자본 자체가 이제 시드머니이기 때문에 여기서 파생되는 이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입금, 송금, 그 대응되는 비용이 송금이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해서는 입금으로도 잡지 않고 송금으로 잡지 않는다. 시드머니 성격이기 때문에 노무 출자 사원의 경우는 노무 자체가 시드입니다. 결국은 그 나중에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하나의 당초의 출자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송금 불산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노무비로 해서 이제 급여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나간 비용은 출자의 대가로 보기 때문에 송금으로 산입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신용을 출자했다. 내가 가진 신용이나 내가 가진 뭐 신용과 관련되는 어떤 용역을 제공하고 그런 거를 출자를 해서 이제 그 합자나 한명 회사에 들어가 있는 직원이라고 하면, 그 직원이 신용이 아닌 노무를 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시드 자체가 신용이기 때문에 근로를 한 거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인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임원과 직원의 어떤 기준으로 송금 여부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임원인 경우에는 이제 상근과 비상근이 있죠. 예, 상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계속 근무를 하는 거죠. 예, 임원실에서 이제 별도로 이제 매일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근을 해서 실제로 회의를 주관하고 이 일을 하는 그런 이제 상근 임원이고요. 예, 비상근 임원 같은 경우는 예, 용어 그대로 이제 계속 이렇게 근무를 하진 않는. 예, 그러니까 뭐 그 사회이사 같은 경우에는 뭐 이사회나 저기 뭐 주주총회나 뭐 어떤 그 행사 때, 회의 때 이럴 때 이제 하고 매일매일 이렇게 출근을 하진 않죠. 그리고 뭐 고문 같은 경우 퇴직하고 나서 이제 뭐 2, 3년 동안 이사급의 어떤 그 임원급의 어떤 그 임원이 나중에 이제 나갔을 때 2, 3년 정도 이제 고문으로 해서 한 2, 3년 정도 모실 때 매일매일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이사로 해서 이제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나 뭐 이런 경우에 임원급이지만 비상근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부당행위 계산, 그러니까 뭐 주주와의 관계, 특수관계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더 많이 지불하거나 이런 게 아닌 이상은 이것도 기본적으로는 송금으로 인정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은 뭐 기본적인 급여든지 아니면 저기 상여금이든지 모든 게 다 송금 산입이 됩니다. 한도가 별도로 없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제 지배주주인 경우, 지배주주인 직원, 만약에 뭐 직원들에 대해서 이제 급여를 동일하게 주고 있는데 만약에 뭐 임원도 마찬가지죠. 임직원 중에서 내 자제 아니면 나의 부모님, 뭐 나의 형제가 만약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똑같은 뭐 대리직급에서 일반적인 직원들의 평균은 한 5천만 원을 주고 있는데 내 자식, 내 형제에게는 뭐 8천만 원 1억을 준다고 하면 그 3천 5천만 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노동의 대가가 아닌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법인의 그 자산도 유출될 뿐더러 그리고 이쪽에 들어가는 상여의 성격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송금 불산입 상여 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배주주, 특수관계자 포함인 임직원인 경우에는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자를 포함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외의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송금 불산입을 한다. 이 개념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배주주인 임원, 방금 설명드렸던 그 내용이 그대로입니다. 지배주주인 임원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물론 뭐 정당한 사유 더 많은 일을 했으면 당연한 거죠. 동일한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외의 임원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배주주가 아닌 일반적인 임원이나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송금 불산입을 합니다. 그리고 상여 처분이겠죠. 그 내용을 체크를 하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지배주주가 이제 저희 송금도 그렇지만 법인세 전반에서 많이 나옵니다.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1%입니다. 1% 초과가 아니고요. 1% 이상. 1%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1%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와 특수관계자 있는 전체의 합이 가장 많은 경우 의사결정권을 지게 되는 거죠. 결국은 1% 이상 가진 주주가 만약에 뭐 아버지, 엄마, 자녀, 이렇게 뭐 할아버지 이렇게 다 합쳐서 만약에 35%를 가져서 100% 전체 중에서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뭐 이사의 선임권 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이 경우에는 지배주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이제 뭐 모든 그 전체를 다 가지지 않더라도 특수관계자와의 연계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내가 만약에 1% 이상, 1% 초과가 아니고요. 1% 이상의 주주 지분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지배주주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여금의 송금 산입 여부입니다. 그 직원인 경우에는 결국 직원인 경우에는 모두가 모두 다 이제 송금에 산입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렇지만 임원인 경우에는 나와 있는 것처럼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서 결정된 급여 지급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상여금은 송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정관이라고 하는 게 우리 뭐 국가의 헌법처럼 이제 회사의 기준이 되는 어떤 그 서면으로 되어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입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이제 위임을 받아서 주주총회나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서 이제 뭐 그 연도의 뭐 임원에 대해서 뭐 30%를 지급한다, 50%를 지급한다. 그 기준이 정관 주주총회 어떤
형식적인 프로시저가 명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근거를 가지고 지급을 하는 경우에는 모든 임원들에게 똑같이 뭐 이렇게 해서 지급이 된다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상여금을 정상적으로 송금에 산입을 하지만 이런 프로시저가 정확하게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좀 무작위적으로 이렇게 상여금을 이제 직원들에게 이제 지급을 한 임원들에게 이제 만약에 지급을 한다고 하면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 만약에 급여 지급 기준이 아예 없다고 하면 전체에 대해서 부인을 하는 거고요. 지급 기준이 있으면 그 지급 기준을 초과해서 준 인건비에 대해서는 상여금에 대해서는 법인 기준으로 송금불산입을 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익처분의 상여는 임원이든 직원이든 똑같습니다. 이전에 제가 송금 설명할 때도 설명드릴 때도 그랬죠. 송금이 어떻습니까?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송금에서 이제 정의를 보시면요. 제가 이전에 설명드렸지만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렇게 나갑니다. 이렇게 나가는 것처럼 그 입금에는 없었지만 송금에는 잉여금의 처분이라는 게 나오는데 잉여금이라는 게 그렇죠. 잉여금이라는 게 수익에서 비용을 뺀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당기 순이익, 그 당기 순이익이 처분 전 이익잉여금으로 이입이 되어서 이제 그걸 처분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 아니고 이것은 이제 나중에 이제 이익잉여금이 이제 이렇게 나왔을 때 그걸 나중에 이제 뭐 배당이든 적립이든 처분하는 내용 중에서 이제 그 이익 처분을 상여로 이렇게 했을 경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보통 인건비 같은 경우는 비용으로 들어가죠. 수익 비용할 때 비용으로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고 나머지 금액은 원칙적으로는 이제 그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가는 거죠. 배당으로 기속될 것을 만약에 뭐 내가 만약에 뭐 총수다, 대기업 총수인데 내가 받을 배당을 직원들 이번에 올해 성과가 많이 났으니까 이거에 중에 뭐 몇 퍼센트를 이익 성과 배분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원래는 배당으로 돌아올 이익잉여금을 이제 이렇게 직원들에게 이렇게 처분을 하는 경우, 그런 식으로 해서 연말에 만약에 처분을 했다고 하면 그 돈은 송금으로 산입을 하지 않는다는 거. 주주가 받아야 될 것을 이제 직원들에게 이제 사기 진작으로 이렇게 주는 이런 내용들은 그 기본적으로 인건비에 들어갔으면 송금으로 갔겠지만 이런 내용인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송금으로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퇴직급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급여는 기본적으로 급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여금, 그 다음에 퇴직급여, 복리후생비라고 이렇게 네 가지로 되어 있는데 세 번째 퇴직급여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퇴직급여도 아까 이제 정관이라는 어떤 그 회사의 기본적인 기준이죠. 그 기준에 지급액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정해져 있는 프로시저대로 이제 보고 거기에 나와 있는 규정대로 이렇게 이제 지급을 했다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정상적인 걸로 해서 송금의 처리가 됩니다. 그렇지만 정관 등의 지급액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이럴 때는 한도액을 계산을 합니다. 아까 우리 임원의 그 상여금하고 임원의 퇴직금, 지금 이제 임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당연히 그냥 퇴직급여 뭐 금액에 상관없이 다 되는 거고요. 임원인 경우에 상여금의 경우에는 어떻죠? 상여금의 경우에는 한도를 초과하면 이제 송금불산입을 하는 거고 지급 규정이 없거나 이런 경우에는 아예 송금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근거가 없이 상여금을 만약에 뭐 임원에게 뭐 5천만 원을 줬다. 그게 뭐 정관에도 없고 주주총회에도 없고 아니면 정관의 위임을 받지 않은 뭐 이사회 뭐 결의에 의해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아예 그 전체 금액을 다 송금 불산입하지만 퇴직급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규정이 없더라도 의제를 해서 어느 정도 한도를 그 세법상으로 계산을 해서 그 금액까지는 퇴직금으로 인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되어 있는 기준의 한도액이요. 그 임원이 퇴직하기 직전 연도 1개년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그거의 10%를 이제 계산을 하고요. 거기서 이때까지 근무했던 기간을 포함을 해서 근속 연수를 포함을 해서 이 금액을 한도로 잡고 그 회사가 그 임원에게 지급한 금액을 이 한도액과 비교를 해서 그걸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 근로소득으로 보든지 해서 이제 그거는 이제 그 퇴직소득으로 법인의 그 송금으로는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는데 퇴직 직전 1년간의 총급여액 기준으로 이 한도가 이제 높을수록 좋겠죠. 높을수록 좋지만 소득세법상 비과세가 되는 금액은 총급여액에서 뺍니다. 그리고 법인세법상 송금불산입이 된 금액도
한도에서 뺍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두 개를 빼면 어쨌든 한도액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송금 불산입 되는 금액이 더 넓어지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사책에서는 분리할 수 있는 내용인데 그렇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 그리고 법인세법상 송금불산입 항목은 1개년치 총 급여액을 계산할 때 제외가 된다. 요거를 유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임원 퇴직급여 규정이 없는 주식회사 제주는 단기에 퇴직하는 전무이사의 퇴직급여를 이사회 결의로 지급을 하였다. 임원 퇴직급여 지급 규정이 없습니다. 퇴직급여 지급 규정이 없고요. 그리고 이제 요 밑에 내용을 보면 그 퇴직급여 지급액이 이제 8천만 원이고요. 회사에서 8천만 원을 줬다는 거죠. 그리고 근무기간은 15년에서 20년, 5년 6개월 근무했다고 이렇게 친절하게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게 아니면 이제 실제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퇴직 직전 1년간의 급여 지급 현황을 보면 급여가 6천만 원이 나오고요. 상여가 4천만 원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게 퇴직급여 지급 규정이 없는 퇴직급여 지급 규정이 없는 거고요. 여기 밑에 보면 상여는 상여에 대해서 급여 지급 규정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급여 지급 규정이 없다고 하면 상여 금액이 바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송금불산입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 그 한도 대상을 할 때 바로 빠져버리는 그 이전에 바로 빠져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는 송금불산입 상여 처분으로 바로 넘어가는 겁니다. 법인의 송금에서 송금불산입을 해버리는 거고요. 급여 지급 규정이 없다고 하면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급여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급여 지급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포함을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송금불산입 금액은 제외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급여 지급 규정에 의해서 지급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송금불산입 항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6천만 원 플러스 4천만 원 임원의 급여를 1억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하여 직전 1년 급여를 1억으로 보고 그거에 대해서 10%를 적용을 하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5년 6개월 아까 말씀드리면서 이제 체크가 된지 모르겠는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맨 밑에 있죠. 1개월 미만의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다. 1개월 이하는 생략을 한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5년 6개월 15일이면 5년 6개월만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12 곱하기 5, 60에서 66. 이걸 12로 나누면 5.5가 나옵니다. 5년 6개월이니까 5.5겠죠. 결국 그러면 1억에 대해서 10%면 1,000만 원. 1,000만 원에 대해서 그 5.5를 계산을 하면 5,500만 원이 나오죠. 그러면 회사는 8천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도를 계산했더니 5,500만 원이 나온다. 그럼 2,500만 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 한도 초과를 해서 상여 처분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임원인 경우에는 이제 뭐 근로소득으로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하여 이제 상여로 하여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퇴직급여 송금 기속 시기입니다. 보통 임직원은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때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제 송금에 산입한다. 현실적으로 퇴직이라는 게 퇴직도 여러 가지 형태가 다양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게 현실적인 퇴직이고 어떤 건 단지 뭐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한 건지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또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통칙에서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때와 퇴직하지 않는 때를 기본적으로 분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해석상의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 이제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당해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뭐 직원들이 이제 만약 가부를 했습니다. 가부를 하고 뭐 갑자기 이제 뭐 목돈이 필요하고 해서 이제 뭐 몇천만 원 뭐 큰 돈을 회사에서 빌렸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거를 이제 가불로 안 하고 이거를 뭐 만약에 뭐 퇴직급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나갔을 때 이거는 그 실질적인 내용이 가지급금이기 때문에 그냥 직원에게 특수관계자에게 빌려준 금액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나중에 어디서 실익이냐 그러면 업무부관 가지급금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그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되죠. 인정이자 계산하고 지급이자 송금불산입도 연계해서 이제 보는 문제가 있으니까 회사 쪽에서는 이걸 뭐 퇴직금을 뭐 중간정산해서 지급을 했다든지 아니면 뭐 직원이 아닌 뭐 다른 사람에게 대금으로 준 것처럼 이렇게 이제 많이 이제 업무무관 가지급금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많이 피해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만약 피하려고 했다고 하면 그 실질의 내용에 따라서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퇴직이 아닌 경우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이렇게 이제 규정으로 이제 정해놓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칙
내용 중에서 이제 현실적인 퇴직에 포함하는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퇴직급여를 실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포함한다. 현실적인 퇴직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럼 아까 했던 것처럼 퇴직급여를 송금으로 인정을 하는 거고요. 예. 만약에 현실적인 퇴직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까처럼 업무보강 가지급금이나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시저가 연결이 되는 거죠. 일단 그 현실적인 퇴직에 포함하는 경우는 직원이 임원으로 이제 취임하는 때, 보통 이제 우리도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이제 주변에 이제 그런 내용을 많이 들을 겁니다. 직원일 때는 정규 직원으로 해서 이제 모든 제도가 그대로 가는데, 임원이 되면 뭐 파리 목숨이니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뭐 2년, 3년 계약 기간에 따라서 이제 갱신되고 이제 이런 시스템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전까지 퇴직 소득은 그 임원이 되기 전으로 해서 이제 정산을 하고, 임원이 되었을 때는 이제 별도로 이제 뭐 다른 보상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임원이 되었을 때는 이제 퇴직하는 걸로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법인의 조직 변경, 합병 분할 또는 사업 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뭐 조직 변경, 합병 분할일 경우에 뭐 꼭 이게 이렇다고 해서 퇴직이 아닐 수도 있는 건데, 여기서는 아예 명확하게 이제 얘기를 했죠. 조직 변경, 합병, 분할, 사업 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이렇게 퇴직을 한 때는 이런 거에서 퇴직한 거는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퇴직한 때는 현실적인 퇴직에 포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하고 네 번째는 연결해서 보시면 되는데, 중간 직업입니다. 중간정산 퇴직급여입니다. 보통 이제 뭐 30년, 20년 이렇게 너무 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중간중간에 목돈도 필요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직원이 내가 나중에 30년 후에 이렇게 보다는 중간에 내가 정산해서 한번 받고 싶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나를 위해서 이제 회사가 적립을 해놓은 거니까요. 그런 것 때문에 중간 정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서 퇴직급여를 중간 정산하에 지급한 때, 이럴 때도 그 중산 정산 기간까지 계산해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건 정상적인 송금으로 보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런 경우는 이제 중간 정산 이후는 새로 이제 기산 시점을 새로 적용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정확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정확하게 체크를 해서 실제로 이게 뭐 그 다음 중간정산으로 돈을 지급했는데 그 다음 해 또 보면 또 계속해서 이제 누적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면 이런 경우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똑같은 이제 중간정산인데요. 이거 네 번째 거는 임원에 관한 겁니다. 중간정산 중에서 이제 직원들에게만 이런 혜택을 주니까 임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임원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제 항목을 세밀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원 같은 경우는 그 지급 규정인 건 똑같은데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나 3개월 이상의 장기 요양 등 어떤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원인 경우에도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해 임원에게 지급한 때는 정상적인 퇴직급여로 보고 송금으로 인정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아까처럼 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로 이제 근무일수를 계산해야 된다. 체크하시면 되고요. 법인의 직영 차량 운전기사가 법인 소속 지입 차량을 가지게 되면 내가 사업자 등록이 되고 내가 따로 이제 이렇게 그 별도의 개인 사업자 성격을 띠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인의 직영 고용되어 있던 운전기사가 법인 소속 지입 차량의 운전기사로 전직이 되면 이런 경우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그리고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 별정직으로 아까 맨 처음에 임원하고 좀 비슷한 거죠. 정년까지 이렇게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별정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합병으로 소멸하는 피합병 법인의 임원이 규정에 따라서 그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받고 그 다음에 합병법인의 임원이 된 경우, 임원인 경우에도 이제 뭐 아까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별도로 이제 임원은 계약직으로 이렇게 되지만 만약에 내가 임원이 실제로 이제 뭐 어떤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해서 임원까지도 이제 모두 다 이렇게 주는 그런 상황이었을 때 만약에 뭐 내가 A라는 법인이었는데 B한테 합병이 되면서 기존 거를 전부 다 정산을 올 클리어 딱 하고 새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도 이것을 이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법인의 상근 임원이 비상근 임원. 이런 경우도 이제 뭐 상근 임원까지 계속해서 이거를 정상적인 직원으로 봤다는 거죠. 정상적인 그 직원으로, 그러니까
그 위에서 했던 계약직이 아닌 계속적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상근 임원에서 비상근 임원으로 될 때를 기준으로 하여 퇴직급여를 정산을 하고 했다고 하면 그 이전에 지급한 퇴직급여는 정상적인 퇴직급여로 보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잘 보시는데 이해를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암기도 이제 이렇게 하시는 그런 식으로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실적인 퇴직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그 법인의 대주주, 일단 이제 1번이 이제 임원이 연임된 경우, 임원이 연임된 경우는 별도로 달라진 게 없죠. 직원이 임원으로 되는 게 아니고 임원이 이제 뭐 재계약을 하는 거니까 아까 1번하고 이제 대사해서 이제 대응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의 대주주 변동으로 인하여 계산의 편의나 어떤 이런 사유로 인해서 전 직원에게 퇴직급여, 실제 퇴직은 아니었는데 뭐 계산의 편의, 뭐 이런 이유로 해서 하는 것까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는 없겠죠. 그 다음에 외국 법인의 국내 지점 종업원이 본점으로 진출하는 경우, 해외 법인이 국내에 이제 별도의 법인을 만든 게 아니고 국내 지점을 두고 있다가 그 지점에 이제 직원들이 있다가 나중에 이제 본부로 이제 이렇게 되돌아간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도 만약 이 뭐 직원들에게 뭐 우리 국가 입장에서 이제 원천 징수 같은 거 할 때 뭐 그쪽으로 돌아가면서 이때까지 있었던 이런 지급 금액이나 이런 거를 뭐 다 정산해서 회사 쪽에서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이 국외로 유출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큰 금액이 이렇게 이제 해서 유출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그 직원에게 있었던 그런 퇴직금이나 이런 거는 나중에 가서 거기서 정산하는 거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그 근로소득이나 이런 거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이렇게 송금으로 이렇게 인정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 법인의 국내 지점 종업원이 여기서 근무하다가 뭐 5년을 근무하다 10년을 근무하다 되돌아가더라도 그 5년 10년에 대해서는 계산을 하지 않겠다. 그런 뜻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부 투자 기관이 민영화됨에 따라 민영화든 뭐 공기업이든 법인 자체의 실제는 그대로인 거죠. 뭐 내가 뭐 15년 근무하다 갑자기 뭐 공기업이 갑자기 뭐 민영화가 됐다. 뭐 한전이나 뭐 이런 게 뭐 민영화가 됐다고 해가지고 거기 있는 소속 직원들의 뭐 형태가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이런 건 실질적인 퇴직이 아니겠죠. 그 다음에 5번째, 중간정산 하기로 하였으나 실제 지급하지 않은 경우. 당연하겠죠. 퇴직급여를 중간 지급하기로 했는데 지급을 안 한 경우입니다. 안 한 경우에는 퇴직으로 보지 않겠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이것도 이제 뒤에 이제 요 항목들을 한번 보면 확정된 중간 정산 퇴직급여를 자금 사정 등의 이유로 이런 경우는 이제 실제로 이제 지급을 하려고 그랬는데 회사의 자금 사정 때문에 지급을 하지 못하고 그런 사정이 있는 상황에서 노사 합의에 따라서 기간을 분할하여 이제 사주가 이제 입장이 이제 자금 어려움 때문에 노사 합의에 따라서 사주가 일방적인 게 아니라 합의에 따라서 분할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중간 지급하기로 한 날이 아니고 최초 지급일, 실제로 지급을 한 그 날짜를 이제 기준으로 하여 이제 송금에 산입한다. 퇴직으로 보겠다. 중간정산 퇴직으로 보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항목입니다. 복리후생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급여, 그 다음에 상여금, 그 다음에 퇴직급여, 그 다음에 이제 복리후생비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지금 이제 많이 이제 말씀드리지만 파견 근로자도 이제 같이 계속 이제 복리후생비에는 꼭 넣어야 되는 겁니다. 파견 근로자는 그 뭐 이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파견 근로자도 실질적으로 이제 같이 근무를 하고 이제 그 실질 내용이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파견 근로자에게 지불한 뭐 작업복이나 여러 가지 회식이나 그런 기준도 같이 적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직장 체육비, 회식비, 직장 문화비, 그리고 우리 사주조합의 운영비 등등의 어떤 이런 운영비들은 그리고 이제 뭐 회식이나 뭐 점심식 때 뭐 이런 기본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 직원들을 위해서 이제 들어가는 기본적인 내용의 어느 일정 한도 내에서는 그 복리후생비로 해서 인정을 하는 거고요. 경조사비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직원의 뭐 부모님이나 부모님 상이나 아니면 결혼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그 직원을 두고 있으면 여러 가지가 이제 돈이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 인건비라고 생각하면 보통 급여만 생각하기 쉬운데 급여 상여금 말고 퇴직급여도 회사의 송금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요. 복리후생비 같은 경우도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여 이제 회사의 인건비가 이제 송금으로 들어가는 경우고요. 그리고 그 경우 중에서 이제 뭐
뭐 별도로 아까 얘기했던 뭐 특수관계자 간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나 임원의 퇴직급여 한도 그리고 상여금 한도 이렇게 하여 이제 전반적으로는 송금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그런 분위기를 일단 그런 어떤 법인세법의 취지를 이제 일단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특수한 사정, 특수한 어떤 사례에 대해서는 송금불산입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로 체크를 하셔서 나중에 실무에서든 아니면 학습에서든 그런 내용을 잘 숙지를 하셔가지고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업무에서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송금 항목 중에서 인건비 항목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